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학습 활동을 즐겁고 행복하게 이끌어주는 학습전략 전문 코디네이터 박상학 연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생들이 학습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누진, 즉 누적 학습 결손 문제와 효과적인 예습 복습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진, 누적 학습 결손 문제입니다. 얼마 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학습 부진화 발생 원인이 첫째 누진 학습 결손이 40%, 가정환경 문제가 30%, 학생의 주의집중력 부족 문제 14%, 교사의 수업 전략 문제 13%, 학생의 지적 능력 및 이해력 부족의 3%로 조사됐더군요. 학습 문제의 원인 유형을 살펴보면 단순히 학업 자체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서, 학교생활, 가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등의 다양한 문제로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중심에는 누진 학습 결손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진 학습, 즉 누적 학습 결손이란 흔히 학교에서 말하는 일제고사나 진단평가를 통해서 판별해낸 기초학력 미달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요 교과별 누진 학습자를 포함한 개념으로 예컨대 수학 과목 경우에 있어서 중학교 2학년인 경우에 2학년인 학생인 경우를 예를 들면 초등학교 4, 6학년에서부터 중학교 1학년 과정에 누적된 학습 결손으로 수학 과목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누진 학습 발생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즉, 누진 학습 결손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전통적인 집단 교육의 특징인 첫째, 교사와 학생의 일대 다수라는 집단 교수 학습의 교육 환경적 요인과 두 번째는 학습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지 능력, 즉 학업 성취 수준의 차이로 인한 누진 학습 결손 문제, 그리고 세 번째, 학습자들이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 동일한 교수 학습반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현실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더구나 학습이 학생들에게 적합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생들이 학습에 잘 조절되기를 기대하는 교육적 방기에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누진 학습 결손 문제는 대부분 가정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오랜 기간 누적된 학습 결손과 집중력 부족 등 복합적인 문제의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누진 학습 결손 문제를 어떻게 진단할까요? 누진 학습 문제가 시작되는 단계는 교과 내용이 심화되는 보통 초등학교 3, 4학년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학기 중에는 담임 책임 제도를 통해서 교과별 학습 부진 대상자를 파악해서 부진 요인에 대한 원천적인 진단과 치료 및 개별화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구안해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 학부모가 반드시 참여해서 학생, 학부모, 교사가 삼위일체가 되어 학습 부진 문제를 근본적으로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효과적인 문제 해결 대안으로는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정기적인 진단 검사를 통해서 학습 부진 정도와 원인을 파악해서 조기 치료 및 교육적 처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누진 학습 결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년별 그리고 교과별 학습 부진 유형별 지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교 안팎으로 적시에 적절한 교육적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의무화해야 합니다. 현재 교과 학습 시간은 상당수 학습 결손 상태의 학생들과 정상적인 학생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학습 진도 수준에 맞는 공부를 강요받고 있기 때문에 학습 문제를 더욱 키워가고 있죠. 따라서 학습자들이 자신의 수준에 적합한 교재를 가지고 정규 수업은 물론이고 아침 자율학습 시간과 방과 과정 프로그램에서 자신에게 맞는 학습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특히 방학 기간 동안에 적절한 교육적 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학부모에게 제공해줘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효과적인 예습. 어떻게 하나요? 자, 왜 예습이 중요한가요? 예습이란 앞으로 학습 내용을 미리 점검해보는 학습 방법입니다. 예습은 특히 수업을 전제로 개념입니다. 따라서 예습이란 수업 내용을 확실히 정복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처럼 학습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수업 시간에 고도로 집중할 수 있고 선생님 수업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과 강약에 대해서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예습 복습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많은 학생들이
예습이 중요한지 복습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경험에 의하면 예습은 복습의 4배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즉 수업 중 집중력이 증가되고 능동적 적극적인 수업 참여로 교사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감이 형성되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서 성찰학습이 가능하고 수업 중 잠시 다른 잡념에 묻혔다가도 다시 돌아와 집중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습에 학생들이 왜 신경을 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 학생들이 예습을 하지 않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대부분 학생들이 예습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공부란 막연히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습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알고 있어야 하겠죠. 둘째는 예습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괜히 부담스럽고 실천하기가 어렵기 때문인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이유는 알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이죠. 이러한 학생의 경우는 예습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예습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학생들은 대부분 예습이 공부할 내용을 미리 다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너무 깊은 예습은 정작 수업 시간에 공부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원리와 개념 이해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죠. 셋째, 예습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입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이걸 수업 시간에 배우는데 굳이 혼자 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라고 투덜거립니다. 당연히 예습을 할 리가 없죠. 예습을 하기 위해서는 예습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부터 즉 긍정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습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나요? 항상 성과지향적인 사람들은 보통 사람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주도 면밀하게 접근합니다. 예컨대 결과를 예상해보고 내용을 기록해서 정리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일을 시작한다는 점이죠. 학습 습관에서도 예습을 통해서 자신이 현재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의 공부 방법의 장점과 단점, 자신이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개선하려고 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은 바로 어떤 생산적인 행동을 습관적으로 하게 되기까지 4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를 돕기 위해서 아이들의 자전거 타기의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필요성을 전혀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단계로부터 출발합니다. 즉 예습 자체를 시도해보지 않는 단계이죠. 예습의 필요성을 전혀 알지 못하는 단계로 아이가 자전거를 타야 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예습을 시도해보는 단계입니다. 예습을 하는 것이 어색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소위 의식하는 무능력 단계라고 하죠. 자전거를 타려고 해도 자꾸만 넘어지는 단계입니다. 예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단계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어느 정도 예습을 하지만 의식적인 노력이 상당히 요구되는 단계입니다. 즉 의식하는 능력 단계라고 합니다. 자전거 타기가 어느 정도 익숙하지만 방심하면 넘어지는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끈기 있는 노력을 통해 일부러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도 습관적으로 예습을 하게 되는 무의식적 능력의 단계입니다. 즉 자전거를 의식적인 노력 없이 즐기는 단계이죠. 예습 하다 보면 아주 쉽게 익숙해집니다.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라면 다음과 같이 실천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부담을 갖지 말고 의도적으로 수업 전에 학습 목표, 제목, 소제목, 그림이나 도표, 그리고 고딕체 같은 강조된 주요 개념을 훑어보세요. 둘째,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해 보세요. 훑어보는 과정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봅니다. 예컨대 국어는 교과서를 읽어보고 전체적인 내용에 모르고 있는 어휘는 사전을 찾아서 정리해 둡니다. 수학은 교과서의 예시 유형 문제를 풀어보고 어디서 막히는지 파악해 둡니다. 수학은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과학은 실험이나 탐구 활동이 실제 교과 수업과 연계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한 참고서를 통해서 인과관계에 대한 결과를 이해하고 숙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과학은 원리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습 시 원리 이해, 즉 원리 이해에 시간을 투자하고
공식을 적용해서 문제가 나오면 간단한 문제를 풀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어는 우선 교과서를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교과서를 읽어가면서 본문 내용을 정리해보고 모르는 어휘는 정리를 해서 숙지하도록 하고 자연스럽게 문장을 독해가 되지 않는 구문은 체크를 해서 점검해 놔야 합니다. 셋째, 질문 카드나 교과 여백에 보충할 것을 메모해 둡니다. 교과 내용에서 이해가 안 되거나 의문이 생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교과 여백이나 별도의 카드에 정리를 해서 수업 중에 이해를 확인하고 그래도 이해가 어려우면 선생님께 질문을 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됩니다. 자신이 질문한 내용을 기억이 더 오래 가고 이해가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수업에 집중해야 됩니다. 수업에 집중하지 않으면 예습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예습은 수업을 전제로 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습에 비중을 두고 충분히 수업에 집중한다면 복습에 비중을 두는 것보다 훨씬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입니다. 다만 개인별 학습 능력과 학습 방식의 선호도에 따라서 복습을 또 중점적으로 해야 효과를 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따라 세 번째는 효과적인 복습 어떻게 하나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간의 뇌와 기억력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미국 대학에서 실험한 연구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C 세 그룹으로 실험 집단을 정하고 A그룹은 강의 후 즉시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복습을 시켰습니다. B그룹에게는 강의 후 24시간이 지난 후 복습을 시켰습니다. C그룹에게는 강의 후 복습을 전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일이 경과한 후에 강의 내용에 대한 기억력을 테스트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A그룹은 83%를 기억해냈고 B그룹은 45%를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C그룹은 27%를 기억해냈습니다. 따라서 A그룹과 C그룹의 기억력의 차이는 무려 약 3배의 차이가 났습니다. 만약 하루 뒤에 복습을 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수업 후 즉석 복습도 가능할 것입니다. 반대로 1시간 이내에 복습을 할 수 없다면 하루 뒤에도 복습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업 후 즉석 복습을 하는 학생과 복습을 하지 않는 학생의 기억력의 차이는 무려 3배에 이른다는 진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불필요한 지실, 인지세계의 냉업함입니다. 헤르만 에빙하우스는 16년에 걸쳐서 실험을 통해 사람들이 뭔가를 학습한 후에 망각하는 과정을 도표로 그리는 소위 망각곡선을 작성하게 되었죠. 이후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연구 결과가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과 일치하면서 그는 이 분야의 최고의 선구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일정한 내용을 학습한 후에 불과 1시간이 지나면 50%를 망각하고 하루가 지나면 70%를 망각합니다. 그리고 1개월이 지나면 무려 학습 내용의 80%를 망각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학습 내용을 반복해서 또 주기적으로 암송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억의 창고에 저장되지 않고 학습 내용은 불활성 지식이 되어서 훨훨 날아가 버리죠. 따라서 학습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학습 내용을 주기적, 반복적, 분산적으로 복습해 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복습,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효과적인 복습 방법은 먼저 공부한 직후에 바로 해야 됩니다. 즉, 학습 후 1시간이 지나도 50%가 망각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완벽한 복습보다는 정리된 노트나 교과서를 단지 몇 분만 훑어보아도 우리에 대해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둘째,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틈나는 대로 학습 내용을 떠올려 봅니다. 학습 내용을 반복해서 버스 속에서 걸어가면서 식사하면서 떠올려 본다면 적게 공부하면서 훨씬 좋은 학습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학습한 흔적을 남기라 합니다. 공부했던 내용을 돌이켜보며 빠진 것, 틀린 것 등을 확인하고 보충하면서 색연필이나 형광펜 등으로 자기만의 기호로 강한 흔적을 남기세요. 그러면 학습 내용이 더욱 확실하게 각인될 것입니다. 넷째, 교과서 내용을 기계적으로 암기하지 말고 자신만의 이해된 언어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섯째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복습해야 합니다. 인간의 뇌는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는 쉽게 잊어버리는 생리적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습할 내용에 대해서 지겹다는 식의 부정적 감정을 떨쳐버리고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 좋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되뇌가 컴퓨터에
컴퓨터와 다른 점입니다. 인간의 기억은 감정이란 정서적 지시 속에서 더욱 확고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베리는 행복의 비밀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습, 복습, 80대 20법칙을 적용해 보도록 권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